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오늘 출국했습니다. 양국이 코로나19 백신과 반도체 기술 협력을 놓고 무엇을 주고받을지,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100명 넘게 늘면서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여럿이 한꺼번에 감염됐지만 백신 접종자만 감염을 피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접종을 미루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백신 접종 효과로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타이완과 태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선 감염이 다시 확산하면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 공축법요식이 봉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가족의 행복과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했습니다. 대형 화물과 중장비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큰 항만에서 야간 작업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자들은 밤을 새 일하면서 잠도 잘 못 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소중함과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가르침을 더 깊이 새기게 됩니다.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 맞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오늘 9시 뉴스는 먼저 한미 정상회담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오늘 오후 출국했습니다. 이 두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백신 협력 그리고 대북 정책 공조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들 김경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코로나로 멈춰있던 해외 순방이 1년 반 만에 재개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스가 일본 총리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두 번째 정상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열립니다. 단독 회담, 확대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고 회담 결과는 한미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됩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백신 협력, 대북 정책 공조, 반도체 등 신기술 협력, 그리고 한미 동맹 강화 등입니다. 이 백신 협력은 단순한 물량 확보를 넘어서 한국의 위탁 생산을 통한 백신 허브국 지위를 확보하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이미 기업들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가 먼저 움직이고 있고 미국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We need to help fight the disease around the world to keep us safe here at home and to do the right thing of helping other people. 대북 정책 공조도 중요한 의제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의견을 반영해 대북 정책을 마련한 뒤 북한에 대화의 손짓을 보내고 있는데 한미 두 정상의 공동 회견을 통해 직접적인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사입니다. 북한이 예민해하는 인권 문제를 미국이 어느 수위로 다룰지 또 남북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표명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가 협의 중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표현입니다.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미국의 관심은 반도체와 배터리 등 신기술 분야입니다. 미국이 최근 중국 견제 차원에서 공들이고 있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에 참여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한미 정상회담 전날 2차 반도체 대책회의를 소집하면서 삼성전자도 부른 상태입니다. 현대차 등 4개 기업은 선제적으로 약 40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마련했고 관련 기업 총수들도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이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직접 찾는 일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KBS와 서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싱가포르 합의는 물론 이전 정부가 북한과 맺은 모든 합의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 4개 나라 안보협의체죠. 쿼드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더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 워싱턴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금철영 특파원, 이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가 트럼프 행정부 때 싱가포르 합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거거든요. 어떤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전에 모든 북미 간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외교적 표현이긴 합니다만 싱가포르 합의를 별도로 언급한 것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백악관의 고위 관계자는
KBS의 서면 질의에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이전 정부들의 합의 사항과 싱가포르 합의 위에 만들어질 것이다 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의 미국과 북한 간 첫 정상회담 결과물을 인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4개의 나라 협의체죠. 이른바 쿼드. 이 한국도 참여하라는 요청이 있을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 겁니까? 네, 미 고위 관계자는 4개 나라의 협의체인 쿼드를 더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유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지지한다는 공동의 가치들이 이 지역 내 다른 파트너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라면서 한국과 아세안 등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면서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히 백신 문제 어떤 논의가 오갈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여기 관련된 언급도 있었나요? 네, 구체적으로 백신 지원과 협력의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논의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백신 생산 증가와 보건 시스템 강화 등 다른 나라들이 코로나19를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서 어떤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지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이달부터 시작된 60대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률이 49.5%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집단 감염 때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감염을 피한 사례들이 확인됐다면서 더 적극적으로 접종에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방역 당국이 가장 주시하고 있는 숫자 중 하나는 백신 접종 예약률입니다. 70세부터 74세까지 이 접종 대상자 중에 3분의 2가량인 62.4%가 백신 접종을 예약했습니다. 65세부터 69세까지의 예약률은 54%, 60세부터 64세까지는 38%가 접종을 예약했습니다. 60세 이상 전체 고령층 대상자 911만 명 중에 절반 정도인 451만 명이 접종을 예약한 겁니다. 여러분과 가족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가고 있는 일상 회복 예정에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백신 접종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정부가 고령층 예방접종을 자신 있게 강조하는 배경은 일부 연구 결과에 더한 실제 사례입니다. 지난 8일 처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경기도 성남의 요양병원. 12명이 집단 감염됐지만 전체 340여 명 중 백신을 맞은 200여 명은 모두가 감염을 피했습니다. 여기다 전남 순천에서는 일가족 6명 집단 감염 속에서도 유일하게 백신을 맞은 70대만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2월에 16곳이던 게 접종이 시작된 이후인 4월에는 6곳으로 줄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 백신을 한 번만 접종하고도 96%가 코로나19 항체를 형성했다는 연구 결과 역시 방역당국이 접종 동참을 당부하는 근거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인과성이 모호한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번에 접종을 받지 않으시면 금년 후반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한편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한 화이자 백신 43만여 회분은 사흘 뒤 75세 이상 고령층 등에 시행될 1차 접종분 등으로 공급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네, 확진자는 654명 늘었습니다. 전날보다 100명 넘게 늘어나서 다시 600명대입니다. 이 체육시설이나 모임 등을 고리로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방역 수칙을 잘 안 지켜서 적발되는 사례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지난 17일 이용자 한 명이 확진됐는데 이후 모두 1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수도권 지인 가족 모임, 부천시의 견본주택, 인천 남동구의 가족 및 학교, 청주시의 보험회사와 관련해서도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다중시설 등을 고리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국내 발생 확진자는 하루 만에 다시 6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일상 속 감염도 넓게 퍼져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4명 중 1명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진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 전파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또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감염 전파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그 코로나19 전파가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위반하는 사례도 여전합니다. 서울시에선 댄스 무용학원 38곳에서 방역 준수 미흡 사항이, 경기도에선 체육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 등 6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약 628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증가하지도 않고 또한 크게 감소하지도 않는 균형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6월 말 고령층 예방접종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상황 정도 적절하게 통제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방역당국은 현 유행 추세를 감안해 다음 주부터 3주간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모레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현 단계를 연장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짚어보죠. 정재용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정 교수님, 이 백신 접종률 지금 저희가 준비했는데 7.3%입니다, 현재. 접종 시작된 지 석 달이 다 돼가는데 이 정도 속도 괜찮은 건가요? 네, 국민들이 만족하실 만큼의 속도가 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시면서 많은 국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많이 겪으셨는데요. 결국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 명백해져 있습니다. 네. 방역이 굉장히 잘 되는 것으로 알려진 타이완의 경우에도 최근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방역 조치만으로는 우리가 코로나19를 막아낼 수 없다는 게 너무나 명백해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지금 접종 속도에는 절대 만족할 수가 없고 최대한 더 빠르게 접종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백신 접종의 목표가 집단 면역만이 전부는 아니고요.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고위험군이 사망하지 않게 막아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정부의 계획대로 완료가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령층을 중심으로 접종의 속도를 내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이 예약률이 이 상반기 접종 대상 중에 50.1%딱 절반 정도입니다. 별로 높지가 않은데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예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 이것 때문에 국민의 불안감이 커진 게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가 사용 중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영국, 미국, 유럽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인과관계가 증명이 된 희귀혈전 말고는 특별한 중증 이상 반응은 확인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라고 해서 해외와 다른 특별한 이상 반응이 더 생길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과관계가 확인이 안 된 사례들이 경쟁적으로 속보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공급에 대한 불신이 좀 겹치게 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커지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 얘기를 하셨으니까 좀 더 짚어보죠.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 지금 자문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어떤 신고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네, 대부분의 신고 같은 경우에는 경증 이상 반응이라고 하는 네. 접종 후에 발열이나 통증 같은 것들이 98% 정도 되고요. 네. 중증 이상 반응의 신고 건수는 2% 정도 됩니다. 근데 중증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나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 네. 대부분의 신고 사례는 접종 후에 사망했다라고 신고가 되거나 아니면 접종 후에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들이 발생했다라고 신고되는 것들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독감 백신 접종 후에 논란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과관계를 완전히 증명할 수 없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네. 실제로 백신 접종과 얼마나 관련인지 지금 하나씩 따져보고 계시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결국은 백신 접종은 다 인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근데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백신의 중증 이상 반응의 발생률이 굉장히 낮으니까 안심하고 맞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중증 이상 반응이 생기면 나에게는 100%가 아니냐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과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무자르듯이 예, 아니요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 5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가를 해보면 인과성을 정말 자명하게 볼 수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근거 자료가 모자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는 사례가 굉장히 드물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회색지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정부는 인과성이 확실하지 않아도 뭐 신고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 이런 대책들을 내놨거든요. 이런 게 좀 그 불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백신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네. 저는 과학적인 인과성 평가와 보상을 어느 정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정말 과학적으로 이상 반응이 백신 때문에 생겼는지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네. 국민들이 백신에 대해서 가지는 수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두 개가 조금 분리된다면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백신에 대해서 가지는 불안감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인과관계를 명백히 규명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이나 보상을 지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더 안심하실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달 말까지 고령자들이 1차 접종을 마치면 이 방역 조치를 조금 풀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면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방역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그 정도가 좀 강하게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서히.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상태인데요. 미국은 1차 접종률이 50%이고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도 전체 국민의 4분의 1 정도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면역 수준이 70% 정도는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정도의 상태가 되어야지 마스크 착용을 이제 안 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한다거나 그런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민들의 2% 미만이 감염됐던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결국 집단 면역의 수준을 순수하게 백신만으로 도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시기가 좀 이른 조치들은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재훈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불과 넉 달 전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었던 미국은 이제 2만 명대까지 줄었습니다. 유럽의 확산세도 한풀 꺾였는데 모두 백신 접종의 효과로 보입니다. 반면 아시아의 확진자 수는 다시금 느는 추세입니다. 인도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20만 명을 넘고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도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 선진국으로 꼽히던 타이완 역시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늘부터는 외국인의 입국이 전면 금지됐는데요. 상황이 나아지면서 이제 봉쇄를 풀고 정상화를 준비하는 미국 상황과 또다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아시아 상황을 뉴욕 한보경, 방콕 김원장 특파원이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평일인데도 맨해튼 식당가엔 실내 실외 자리할 것 없이 손님들이 넘쳐납니다. We're no longer worried. We feel free, we feel safe, we're all vaccinated, so we're really happy.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That was just pretty much survival mode. And right now, everything is getting back to normal. The new normal.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이 100% 경제 정상화에 돌입합니다. 식당과 상점, 체육관 등의 인원수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모두 풀리는 겁니다. 뉴욕 지하철은 그제 월요일부터 1년여 만에 24시간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정상화의 상징이 될 브로드웨이 뮤지컬 극장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문을 엽니다. 공연 예매는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And we feel tourism gradually starting to come back. I think with the lifting of the April 1 quarantine for domestic travelers, it's been a game changer for New York City tourism. 뉴욕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백신 무료 접종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Maybe I will get shot there next year, maybe. So I rather to come here and get the vaccine here. Don't ask for resident and other things. 미국은 성인의 60%가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했고 47%가 2회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집단 면역은 아직입니다.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려 역시 작지 않은데 집단 면역이 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재개라서 그렇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대형 마트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하루 서너 명에 그치던 타이완의 확진자 수는 지난주 두 자릿수를 넘더니 갑자기 하루 300명 선까지 급증했습니다. 학교도 사원도 체육시설도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방역에 군이 투입되는가 하면 정부는 오늘부터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방콕 내셔널 스타디움에 긴급 병상이 설치됐습니다.
하루 100여 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나왔던 태국도 지난달 송크란 축제 이후에 하루 확진자가 20배 이상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도소 내 집단 감염으로 며칠 새 11,000여 명의 재소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폭로된 한 장의 사진, 교도소 방 하나에 60여 명의 재소자들이 빽빽하게 잠을 잡니다. การเพิ่มเป็นหลัก10นะครับในช่วงระบาดในรอบที่2และเริ่มเป็นหลักร้อยถึงหลักพันในช่วงระบาดในรอบที่3 서둘러 확진된 재소자들을 임시 병상으로 옮기던 태국 법무부는 일단 5만여 명의 재소자를 일시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분명하게 방역에 성공해온 이 두 나라는 공교롭게 백신 접종률이 1%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방역 관련 규제를 크게 풀거나 연휴 때 국민들에게 여행을 적극 권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봉쇄 정책으로 한 자릿수 확진자를 유지하던 베트남도 이달 들어 하루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하면서 올 들어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오늘 전국 사찰에서 봉행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올해도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는데요. 시민들은 가족의 행복과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며 연등에 소원지를 달았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성부를 기원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지혜의 실천을 강조하는 반야심경 봉독이 이어집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아기 부처의 몸을 씻기며 탄생을 축하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년째 행사 규모는 크게 축소됐습니다. 앞 사람과 1m씩 거리 간격 유지해주세요. 좌석은 1m 이상 떨어져 배치됐습니다. 발열을 체크하고 손소독제도 비치했습니다. 시민들은 마스크를 쓴 채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습니다. 가족이 첫째는 건강하고 사업이 지금 하는 게 어려워져서 코로나가 얼른 소멸됐으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모두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부처님한테 빌었습니다. 불교계의 봉축사도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도 기원했습니다. 미얀마 군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당신들의 무기가 국민을 향할 때는 당신들이 북도가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년째 연등 행렬을 취소한 불교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상생의 마음으로 방역의 모범을 보이고 힘든 이웃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연등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부처의 지혜로 번뇌의 어둠에서 벗어나라는 뜻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대한 염원도 함께 담겼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평택항 보도에서 일하다 숨진 이선호 씨 사고를 계기로 KBS는 항만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항만에서는 주로 대형 화물을 다루기 때문에 몸집이 큰 장비가 많고 인명사고 역시 상당 부분 중장비 때문에 일어납니다. 잠잘 시간도 없이 일하다 보니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데 한 중장비 기사의 얘기 이재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조명이 모두 고장나 칠흑 같은 어둠에 덮인 군산항. 전조등을 켜 바로 앞만 겨우 보이는 상황에서 대형 화물차들이 하역 작업을 이어갑니다. 불빛 없는 현장에서 이런 위험한 작업이 몇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버켓끼리 부딪히는 경우가 많은데 차는 그건 좋아요. 아, 여기가 포크레인이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좀 더 뻗어가지고 돌려버리면은 작업자의 운전대를 쳐버리거든요. 조명등 하나에 의지해 중장비 여러 대가 밤새 화물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굴착기나 화물차가 부딪히는 사고는 예사입니다. 10년차 중장비 기사 이모 씨는 인명사고가 나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와, 이거 이러다 진짜 내가 죽든가 아니면 내가 작업하다 다른 사람을 죽이든가 정말 누구 하나 죽어야지 이게 없어질라나. 이렇게 밤샘 작업이 많은 건 선박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배가 들어오면 하역 노동자들은 길게는 일주일 넘게 밤을 새기 일쑤입니다. 잠자는 시간은 겨우 하루 한두 시간. 열악한 환경에 수면 부족까지 더해지면 사고 위험은 더 커집니다. 이 씨도 작업 중 깜빡 잠이 들어 인명사고를 낼 뻔한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잠결에 굴착기 팔을 돌려 근처에 있던 근로자를 칠 뻔한 겁니다. 만약에 그 안에 사람이 있었으면은 100% 압착이고 제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멀쩡한 남의 가정을 망칠 수도 있겠구나. 와, 그때 이건 진짜 아닌데, 이건 진짜 아닌데 이제. 수면 시간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장시간 노동 현장 항만. 언제 터질지 모를 산재 사고의 위험을 안고 항만 노동자들은 오늘도 밤샘 하역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네,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 배우가 오스카상을 받은 걸 놓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주자들이 경륜이 쌓여서다. 경륜만 쌓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때 아닌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는 신구 대결,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영입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고 끝에 출마하는 나경원 전 의원까지 10파전인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경륜을 앞세운 최다 5선의 중진그룹에 새로운 리더십을 내건 초선그룹, 영선중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영남 대 비영남 구도일 거란 예상을 깨고 신구 대결 양상입니다. 조직을 알고 선거를 알고 정책을 아는 사람이 극적인 리더십 교체를 이뤄내야 마침내 대선 승리도. 당권 주자들이 내놓는 화두, 이른바 윤석열 마케팅입니다. 더 열을 올리는 쪽은 중진그룹입니다. 저마다 개인적 인연을 들며 윤 전 총장 영입을 얘기합니다. 최단 시간에 만나고 최단 시간에 입당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신진그룹은 비교적 느긋합니다. 당이 특정인에게만 매달려선 안 된다면서도 들어올 거면 빨리 와서 경쟁하라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들겠다는. 새 지도부 손에 달린 홍준표 의원 복당을 놓고도 대립 구도가 짜였습니다. 대체로 찬성인 중진들과 달리 초선들은 과거로 회귀라며 난색입니다. 흘러간 물로는 그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면 김종인 전 위원장 역할론을 두고는 말을 아끼는 중진들과 달리 신진그룹은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오겠다며 적극적입니다. 젊은 피 3인방은 단일화 가능성을 꺼내며 힘을 합치는 분위기입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인사들이 너무 많아 오는 28일 본선에 나설 주자 5명을 추리기로 했습니다. 청년 돌풍이 본선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50% 반영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네, 최근 1, 2년 새 집값이 뛰면서 집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 부담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은 1주택자에 한해서 9억 원 미만 집주인은 2년 이상 실거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이 점을 노려서 세입자에게 집을 저렴하게 빌려주는 대신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고 집주인이 실제 사는 것처럼 속이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현장 K 방준원 기자입니다. 한 인터넷 부동산 카페입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전월세를 싸게 준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쪽지를 보내 접촉한 뒤 이 아파트로 가봤습니다. 네, 지금 집 비어 있어갖고요.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안 해도 문제 없는지 물었습니다. 이전에 살다가 나가신 분은 한 4개월 정도 사셨는데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실 수는 있는데 그런 조건으로 이제 좀 절약하게. 동탄 이 신도시는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1주택자라는 전제하에 집값이 9억 원을 안 넘고 2년 이상 실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집주인은 지난해 1월 4억 5천만 원에 집을 샀습니다. 시세는 1년 반 만에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실거주 2년 요건을 못 채우고 집을 팔면 약 5천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반년만 더 실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으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냅니다.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를 깎아주겠다는 매물들이 있습니다. 세입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왜 안 되는? 값이 오르니까 자기네들 전입신고 안 하고 그 2년 소유로 실거주를 해놓으려고 하는 거죠 뭐. 문제는 집을 담보로 잡은 금융기관 등이 있으면 전월세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전입함과 동시에 그리고 확정일자 받고 하는 것들이 특히 전세나 보증금과 관련된 그런 세입자 보호책인데 그런 것들을 못 받게 되면 후순위로 밀려나요. 그러면 이제 은행이라든가 이쪽이 먼저 가져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동탄 2신도시와 같은 조정 대상 지역은 수도권에만 50여 곳에 이릅니다. 네, 그럼 이번 사안 취재한 사회부 방준원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방 기자, 부동산 계약은 당사자들 말고는 이 세부 사항을 좀 확인하기 힘들잖아요. KBS로 제보가 와서 취재를 시작한 건가요? 네, 먼저 이런 거래들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부동산 카페나 이런 곳을 찾아봤는데요. 네. 이런 케이스가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들이 나왔습니다. 아까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실제 거주 기간 2년을 채워야 하는 일부 집주인들이 올린 것들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이제 입을 맞추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세입자가 살면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집주인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왜 적발하기가 쉽지 않죠? 네, 전입신고나 주민등록 관리는 주로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네. 하지만 이사하고 난 뒤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을 주민센터에서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집을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희가 취재한 동탄 2신도시의 한 주민센터를 보면 한 달에 전입신고가 1,000명 가까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 주민센터의 직원은 20여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일이 공무원이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 말고 이런 거래를 막을 다른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신고 포상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세입자든 일반 시민이든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하면은 적절한 포상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저한테 떨어지는 이득이 조금 적거나 하면은 신고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적절한 포상 수준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방준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열흘째 이어지면서 양측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면서 미국과 EU 등 국제사회가 휴전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종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켓 공격 경보가 울려 퍼지자 서둘러 대피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체계 아이언돔이 로켓을 요격합니다. 그러나 하마스가 쏜 박격포로 오늘 이스라엘 남부에서는 태국인 노동자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무력 충돌 열흘째. 양측 사망자는 팔레스타인 220여 명, 이스라엘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숨진 어린이는 60명이 넘습니다. تفاجأنا إنه بعد مروحنا من صلاة الفجر والدنيا لا زال حتى الآن الليل وإذ بصاروخ زنانة بعده ب10 دقائق صاروخ F-16 شالت البيت والبيوت اللي جنب بيتنا كل البيوت تأثر. 폭격을 피해 팔레스타인 주민 4만 7천여 명이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로 모여들었지만 구호 물품 전달도 쉽지 않고 물과 전기도 부족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가자 지구의 검사소도 폭격을 당했습니다. We received extremely worrying reports of additional civilian infrastructure being hit in Gaza, including in the central COVID-19 testing lab and other health and humanitarian.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EU 26개 회원국 외무장관 등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과 중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 그리고 4차례의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거주 지역은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 군이 철수한 가자 지구는 팔레스타인 강경파 무장 조직 하마스가 지배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온건한 파타 정부가 통치 중인 서한 지구에서는 이스라엘 주민들의 정착촌이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70여 년간 세계 화약고였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두바이와 미국 워싱턴을 연결해서 집중 분석해봅니다. 먼저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 이번 충돌도 이스라엘 정착촌이 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배경일 텐데 충돌이 이렇게까지 커진 계기는 뭡니까? 네, 이번 충돌은 지난 10일 시작됐는데 그 무렵에 중요한 재판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동예루살렘 인근에 쉐이크 자라라는 마을이 있는데
약 70년 전에 유대인들이 살다가 떠나고 그 이후에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살아온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주민들이 이곳에 다시 돌아와 정착촌을 확대하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나가라고 소송을 낸 겁니다. 반발이 커지자 판결은 연기됐지만 일부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알-아크사 사원 등에서 반이스라엘 구호를 외쳤는데요. 경찰이 이슬람 3대 성지인 알-아크사 사원에서 팔레스타인 주민 집회를 강경 진압했습니다. 그러자 성지를 또 침탈당했다. 하마스가 로켓을 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تحديدا في القدس والأقصى وامتد لهيبها إلى غزة هو الاحتلال الإسرائيلي. 이렇게 양측이 격돌하는 상황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나섰는데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 바이든 대통령은 왜 그런 거죠? 네,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인 반면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미국이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의 무력 대응과 테러 단체의 공격은 다르다는 인식이 깔린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제 네타냐후 총리에게는 휴전 입장을 직접 전달한 반면 하마스 측과는 이집트 등 주변국을 통한 간접 대화만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공동 성명을 채택하는데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스라엘 편들기라는 국제사회 비판에는 비공개 접촉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성과를 내놓겠다. 그 성과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죠? 네, 궁극적으로 두 국가 체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점령지를 반환하고 팔레스타인은 무장투쟁을 포기하는 대신 국가로 인정하는 겁니다. 1993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맺은 협정에 근거한 내용으로 오바마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 역시 지향점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으로선 일단 휴전이 목표고 장기적으로는 평화체제를 위해 관련국들과 협의하겠다는 건데 난마처럼 엮여있는 중동 상황을 해결할 방안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다시 박석호 특파원, 그렇다면 중동 지역에선 이번 사태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하마스로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자지구 건물 450채가 무너졌고 이른바 지하터널 등 지하시설도 파괴됐습니다. 중재에 나선 이집트가 현지 시각 내일 오전부로 휴전하자고 제의하니까 하마스가 수용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의 태도는 아직 강경합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사실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정치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번 충돌로 강경파 지지를 얻어서 정치 생명 연장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과도한 대응에 대한 국제적 비판이 커지고 있고 이스라엘 주민들의 피해도 늘고 있어서 네타냐후 총리도 휴전 시기는 계산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체제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번 사태의 흐름을 좌우할 결정적 변수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네, 두 특파원 모두 잘 들었습니다. 네, 애석하게도 같이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드린다. 이 웃는 표정의 이모티콘까지 넣은 문자 메시지가 해고 통보였습니다. 서울 노원구 한 대단지 아파트 경비원 16명은 이렇게 문자 한 통 받고 일터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 주민 대다수가 해고당한 경비원들을 복직시키라면서 서명운동까지 나섰지만 아직 달라진 건 없습니다. 구청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진정서도 냈는데 이 경비 노동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아파트 경비원 노득기입니다. 본인은 2018년 10월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우리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소모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본인 돈으로 빗자루도 사다 쓰고 새로운 업체에서 면접을 보는데 키도 크고 일도 잘하시겠다고 사이트를 다 지고 갔습니다. 당연히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휴게 시간에 핸드폰 본다고 사진 찍고 순찰 도는데 와서 사진을 찍고 쓰레기 봉투도 10장 주던 것을 5장 주면서 알아서 처치하라고 하니 너무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침 중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차가 나가야 된다고 어거지를 쓰시며 근무를 못하게 한다고
어린 사람이 목청을 높이고 닥달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 근무지 103동 동의서가 작성이 제일 저조하다며 누구 백 믿고 이러느냐, 당신 잘한다 잘한다, 착각하지 말라는 동 온성을 높여 폭언함에 딸 같은 사람에게 갑작스런 폭언을 당해 정신적으로 약도 복용하며 고통을 받아오다 억창에 무너지는 해고 메시지였어요. 이것이 갑질이 아니고 무엇이 갑질입니까? 이보다 더 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처, 아들, 며느리, 딸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힘으로 부당 해고 해결하고 다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아이 부모와 함께 CCTV를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이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문을 연 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곳에서 4살 반 아이 14명을 담당하는 교사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다름 아닌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에게 맞았다는 아이 말을 듣고 찾아온 엄마와 함께 CCTV를 확인해봤더니 실제 학대로 보이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교구장이 굉장히 무거워요. 교구장은 근데 많이 벌리는 것도 아니고 진짜 살짝 아이 손이 들어갈 만큼 벌린 다음에 저희 아이 손에 어거지를 집어넣어요. 그러고 나서 지디겨요. 그걸 밀어버려요. 소변 실수를 한 아이를 벌거벗긴 채 다른 아이들 사이에 방치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앞구르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밀어버린다든지 토할 때까지 먹이고 또 먹이고 다시 눕혀서까지 먹이고 그런 게 학대라고 생각이. 아이들이 다 발로 다뤄요. 발로 밀치고 얼굴도 밀고요. 그냥 다 밀어요. 애들이 다 발로 정리하고 그 안에서도 이게 삐뚤어져 있으면 발로 이렇게. 뭐 그게 머리든지 다리든 상관이 없어요. 어린이집 원장은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부모들에게 해명했고 취재진에게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학대 행위에 관여한 담임교사 2명은 모두 권고사직 처리됐다고 부모들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2개월치 CCTV를 확보해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임대주택에서 5년 넘게 거주하다 분양을 받으면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아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집을 판 뒤 몇 년이 지나 양도세 등 거액의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 2년 전 분양받은 최상목 씨. 10년이나 살았기 때문에 양도세가 없는 줄 알고 집을 팔았는데 2년 뒤 1억 원이 넘는 양도세 부과를 통지받았습니다. 세무서도 알아보고 LH도 알아봤을 때는 이건 비과세입니다라고. 그때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경우는 한두 사례가 아닙니다. 토해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전세자금 뭐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합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쫓겨날 판이에요. 죄송하다라고 하고 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 현직 세무사분도 계세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피해자 중에. 그분도 이게 과세가 된다는 걸 모르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현행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살면 양도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LH가 지은 건설임대가 아니라 LH가 사들인 재건축임대라 면세가 안 된다는 겁니다. 법규에 일관성도 없지만 당사자가 이런 점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LH와의 임대 계약서를 살펴보니 양도세가 면제되는 건설임대로 적힌 것도 흔히 발견되고 세무서조차 최근까지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공공임대 10년은 건설임대라고 표현을 하신다고요? 그럼 다 비과세로 되는 거네요? 5년 실거주하면?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죠. 홍사에 따른 건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경우처럼 비과세 가능하세요. LH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계약서를 이제 그냥 사용해서 쓴 경우에 계약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계약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책임지는 곳은 없고 꼼짝없이 양도세는 물론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에 지연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 비슷한 상황의 재건축 임대는 수도권에만 40여 단지 2,500세대가 넘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포장하기 쉽고 먹기에도 편한 햄버거. 배달해서 먹는 흔한 음식 가운데 하나인데요. 일부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가 무료 배달이라고 홍보하면서
햄버거 값을 매장에서보다 비싸게 받고 있다는 소비자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업체. 배달 기사가 포장된 햄버거를 받아갑니다. 이 업체에서 가장 잘 팔리는 햄버거 세트는 8,100원. 그런데 배달 주문 가격은 9,300원으로 1,200원 더 비쌉니다. 가격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원래 가격에 배달료를 추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배달료 안 받을 거면은 가격을 조금 하는 건 좋은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게 하거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국소비자원이 5개 햄버거 업체를 조사했더니 4개 업체가 배달 주문 가격과 매장가가 달랐습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햄버거 세트 4개를 배달 주문하면 4,000원에서 많게는 4,800원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사실상 음식 가격에 배달료를 포함시킨 겁니다. 게다가 2개를 시키면 배달료 2개분, 3개를 시키면 3개분을 받는 등 주문이 많을수록 비례해 배달료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업체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주문할 땐 찾아보기 힘든 가장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가격 차이를 안내하는가 하면 일부 애플리케이션에선 배달 무료라고 홍보까지 했습니다. 특히 배달 플랫폼의 경우 배달료 관련 정보가 전혀 표시되지 않거나 배달료가 0원 또는 무료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햄버거 업체와 주요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 매장가와 배달 가격 차이 등 거래 조건을 알기 쉽게 표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친환경 소비자들이 기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닐이나 플라스틱 쓰레기를 유발하는 제품은 아예 쓰지 않겠다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기업도 이런 소비운동에 맞춰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의 목욕용품 매장입니다. 양창아 씨는 마음에 드는 샴푸를 원하는 만큼만 충전용 용기에 담습니다. 쓰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싸기도 하고 환경도 이제 생각하고 뭐 두루두루 괜찮은 것 같아요. 커피 전문점에선 일회용 컵 대신 보온 보냉병을 이용합니다. 종이 빨대조차 안 쓰겠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혹시 빨대 필요하세요? 아니요, 빨대 필요 없어요. 지난해 나온 이 비닐 포장 없는 생수는 한 해 동안 1,000만 개가 팔렸습니다.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전략이 주요했고 경쟁사도 잇따라 비슷한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레벨이 붙어 있으면 저걸 버릴 때는 일일이 칼로 해가 떼내야 되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지. 상표를 안 띄고 그냥 뚜껑 열어가 밟아가 납작하게 해갖고 그냥 버리면 편리하지. 불필요한 포장을 없애달라는 소비자 운동까지 있습니다. 구매자들이 지난해 노란색 햄뚜껑 580여 개를 돌려보내자 제조업체는 추석용 선물 세트부터 뚜껑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기업에서 우리가 소비자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주었을 때 변화할 의지가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수용을 하는구나. 지난해 친환경 소비 시장 규모는 30조 원 이상. 조금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미래를 위해 실천하겠다는 친환경 소비는 상품의 생산과 유통은 물론 폐기 과정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